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모셔서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무님,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뭐 뉴스를 많이 낼 것이다, 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 것이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이 양도 양인데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좀 많아요. 요즘 네. 보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많이 힘들죠. 그렇죠. 네, 네. 많이 힘들고 살짝 짜증도 나고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라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네. 또 영양가 있는 정책이라고 해도 이게 계속 변덕이 심하면은 사실 이게 어떤 정책의 어떤 효과 측면에서도 그렇고 잠깐 좀 반감될 수가 있는데 약간 지금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보면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뭐 누군가의 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니까 약간 이제 그런 데서 지난주 후반부터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서 약간 좀 급락세, 그다음에 조정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이런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변덕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님께서 쓰신 이제 리포트의 제목도 변덕은 피곤하답니다. 네, 많이 피곤하셨군요. 예. 좀 할 거면 하지 차라리. 또 지금 그래서 네. 4월 초, 뭐 4월까지는 어쨌든 유연성을 좀 발휘하겠다라는 언급도 했고 상호관세, 보편관세 큰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정말 협상 카드로 아주 적극적으로 좋게 말하면 이걸 이용할 생각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취임 한 50일 지금 지났잖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건 뭐 약간 딴 얘기긴 하지만 일단 진짜 열심히는 한다.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에너지가. 80세 넘으신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치고는 엄청 부지런도 하시고 많이 하시고. 저도 비슷한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나이 80일 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그냥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좀 드는 그 부분은 이게 저는 근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롯한 정책의 포커스가 1기 때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기 때는 사실 이제 중국을 겨냥을 했었고 중국만 괴롭혔고 주로 이제 괴롭힌 가장 큰 명목은 무역 적자, 그러니까 불공정 교역이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포커스는 지난주에 어떤 베센트 재무장관도 디톡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재정인 것 같아요. 정부의 재정.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당시에 이렇게 좀 뭐 베센트 장관의 표현에 따르면은 방만한 재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풀어져 있는 유동성과 많이 풀어져 있는 방만한 재정을 정상화한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포커스는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뭐 멕시코, 캐나다, 유럽 다른 나라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관세 정책은 단순히 협상용인 것만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이다 이번에는. 근데 그 강도를 협상을 통해서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확실히 트럼프 1기랑은 좀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점은 트럼프 1기 때는 2017년에 사실은 이제 감세 정책이 먼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재정에 대한 여력도 지금보다는 좀 컸고 또 물가도 압력도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감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해서 관세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인 거죠. 먼저 관세로 해서 재정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세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좀 1기 때랑은 분명히 이제 정책의 포커스와 정책의 순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달라서 주가도 좀 다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2017년 트럼프 1기 때 초에는 주가가 저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엄청 좋았었다가 2018년 중반부터 엄청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좀 힘들고 그렇지만 오히려 하반기나 내년을 보면은 또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차트 그래프가 상무님께서 쓰신 보고서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래프인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1기 당시 S&P 500 변화죠 지금? 그러니까 저거는 미국의 주가를 이제 1년 동안의 어떤 고가 대비로 봐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만든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미국의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하락한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항상 보면은 그 10% 안으로 거의 대부분 움직였고, 근데 이제 예외가 있었죠. 네. 이제 2018년 12월에 한번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야 뭐 전 세계적인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이제 그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한계가, 그래서 저는 이 고점 대비해서 10%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에서 보시듯이 10% 조정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반응을 안 했었는데, 보면 2018년 12월에 이게 10% 조정에서 20% 조정으로 넘어가면서 2019년 이후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얘기를 했던 거, 뭐 침체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데, 아마도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주가 조정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지금이 몇 퍼센트 정도? 저희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8%, 9% 정도 빠졌다가 오늘 아침에 조금 반등을 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어떤 주가 하락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습니다만은, 일기 때도 보면은 이 10%가 넘어서서 20%대까지 정말 주가 조정이 심해지면은 아마 정책의 강도가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래서 조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뭐 원인을 찾잖아요. 첫 번째로는 가장 표면적으로는 침체 우려가 깊어졌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이면에는 일부러 주식을 좀 내리는 거다. 그러니까 금리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아까 재정 말씀도 해주셨는데 6월까지 도래하는 만기 채권이 뭐 한 7조 달러 되니까 이거 일단은 금리 내리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좀 설이 있거든요. 어떠십니까? 예, 설이 많죠. 설도 그렇죠. 많고, 사실 이렇게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워낙 서로 상반되는,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가지로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인플레를 잡고, 그리고 그 인플레의 가장 큰 원인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재정에서 좀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어쨌든 물가와 재정을 먼저 잡는 게 잡으려고 하고 있다. 요거는 좀 확실한 팩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과연 그러면 이 대통령의 어떤 정책 자체가 정말 침체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정말 침체로 간 다음에 이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또 이게 올라올 수 있느냐, 이제 요게 이제 관건일 텐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좀 흔들린 이유가 진짜 침체가 올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책이 된다고, 정책 때문에 경기가 침체로 갈지도 잘 모르겠고, 또 만약에 이것 때문에 약간 압박이 있어서 경기가 조금 무너지게 되면 사실 적절한 시점에 이게 제대로 올라올 수 있을지도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을 주식시장이 좀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제일 많이 빠진 게 미국의 빅테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빅테크들은 그전에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나오면 얘네들은 우량 기업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부터, 물론 뭐 딥시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도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의 빅테크 주가가 더 떨어진다? 이거는 사실 약간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는 뭔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어쨌든 생겼다.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경기가 생각보다 나빠질 수가 있고, 사실 이게 언제 좋아질지 모르니 일단 많이 오른 것부터 팔자. 요게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정말 침체 우려는 아닌 거죠. 정말 침체 우려가 커지면 오히려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미국의 빅테크들의 주가는 덜 빠지고 오히려 올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저는 침체 우려라기보다는 지금은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비싼 거, 많이 오른 것 중심으로 해서 많이 투자자들 일단은 좀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최근 들어서 좀 강했지 않았나. 그래서 침체 우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에 크게 변수가 되지는 아직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미국 증시의 조정은 침체가 진짜 제1의 넘버원 이유라기보다는 알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많이 오른 것부터 좀 팔자라는 쪽이 좀 더 큰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데, 일견 여기에 이제 동의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라고 보자면, 미국이 침체를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 주가도 사실 좋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일반적인 어떤 생각인데, 사실 비미국에 대한 투자 매력은 올해 들어서 좀 더 올라간 경향도 있거든요. 비단 뭐 다른 나라 얘기할 거 없이 어제 우리 증시만 보더라도 약간 깜짝 놀랄 정도로 좀 견조한 흐름을 반도체 중심으로도 외국인 들어오면서 좀 보였어요. 유럽도 뭐 그랬고.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건? 그러니까 저도 사실 조금 오늘, 그러니까 어제 이제 주식시장의 흐름은 약간 좀 놀랬었고요. 좀 생각보다 의아하셨어요?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느낌이었고, 반도체도 강했지만 뭐 화학, 뭐 이런 철강, 그러니까요.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관심 밖에 있는 업종들이 되게 주가가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딱 드는 생각은 유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주식시장이 올해 들어서 나쁘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유럽에서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리자라는 쪽으로 정책이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독일이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어. 독일의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좀 축소하는 시각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큰 변화고, 이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약간의 침체스럽게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중국도 조금 부양하고 유럽도 부양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 침체의 어떤 깊이나 또 기간이 짧아지거나 얕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에 저희 한국이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품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제일 큰 전통적으로는 이제 조선과 같은 그런 기계류가 좀 많았고, 그다음에 지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2차 전지가 좀 많았었는데, 사실 또 전통적으로 좀 많았던 게 반도체와 같은 전기전자 제품들, 그리고 석유화학이나 철강과 같은 이런 소제품들을 저희가 또 유럽에 수출을 1등은 아니지만 한 3등, 4등 이렇게 수출을 했었는데, 그런 품목들이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약간 그 트럼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경기가 조금 더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미국이 재정을 줄이는 상황에서 유럽은 재정을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국의 모든 거를 다 상쇄를 못 해주지만 어쨌든 약간의 버퍼 역할을 좀 해주면서 그런 데 따른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품목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고 저렴해져 있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유럽이 어느 정도 상쇄를 해주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수혜를 반도체나 소재 이런 산업들이 좀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핵심 축이 유럽에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때리면 맞는 국가들은 그냥 마냥 주가도 그렇고 뭐 피해를 볼 거라는 게 일반적인 좀 단순한 생각이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각성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이렇게 마련을 하다 보니까 뭐 재정책을 쓴다든지 부양책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인데, 그 중심에는 독일을 비롯해서 이제 유럽 국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보고서에서도 유럽의 whatever it takes 모멘텀이라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이거 어떤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2011년에 그 드라기 총리가 whatever it takes라고 얘기를 하면서, 드라기 총리의 말이군요. 그 워딩을 네. 이번에 그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그 메르츠 분이 재정을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변화, 그리고 특히 독일의 변화는 약간 좀 지속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뭐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재정 준칙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독일과 같이 유럽에서 2차 세계 대전에 피해를 입은 많은 나라들이 갖는 트라우마. 네. 그리고 특히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던 나라들이 재정을 너무 늘리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제 뎁 브레이크라고 해서 부채를 제동을 거는 이런 정책을 썼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거를 유예를 하면서까지도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자라는 의미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사실은 이제 실행되기까지는 조금 더 넘어야 될 산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독일의 녹색당 같은 협력을 해야 되는 당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지 사실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는 한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지금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예전처럼 그러니까 지금 터부시 되었던 완전히 묶여 있었던 재정 준칙을 넘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과감한 반전이다. 이렇게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뭐 국채금리 급등이라든지 유로화, 뭐 유럽 증시, 은행주에 대한 여러 가지 표를 지금 제시해 주시는데 확실히 글로벌 여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 재정 정책을 쓴다. 근데 사실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그럼 제조업이 그렇게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역할을 좀 상충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서 재정책으로만 이게 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서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네. 이제 재정을 통해서 이제 경기가 정말 살려면 정말 엄청나게 규모가 좋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독일과 같이 자동차를 많이 파는 나라들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그 내수 진작책 또는 재정 정책만으로 경기가 되살아날지는 사실 조금 한계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성장의 축을 제조업이나 수출에서 약간 내수로 돌리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핵심이 수출보다는 뭐 방위 산업하고 인프라 기금을 확충하는 거. 근데 이제 인프라를 닦으려면 뭐 철강이나 화학 같은 이런 그 소재들이 또 필요하고 뭐 기계도 필요하고 그리고 소비를 또 진작을 시키려고 하니까 뭐 반도체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경기를 방향을 좀 바꾸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는 성장률 자체가 미국을 압도할 만큼 강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유럽에 대해서 특히 올해도 유럽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연초만 해도 한 1%대 초반 정도였었는데 네. 아마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종전이 된다. 지금 뭐 한 달 휴전이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종전으로 가고 있고 또 독일이 이렇게 재정을 좀 풀고 이러면은 생각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성장률의 어떤 그 플러스 효과가 의외로 좀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 성장하는 나라에서 뭐 재정의 효과가 뭐 0.2, 0.3이라고 해도 이게 1% 성장했던 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적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유럽이 미국을 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뭐 유럽이 성장을 해봐야 뭐 미국이 둔화를 해봐야 2% 성장하는 것처럼 유럽이 성장을 해봐야 1%대일 것 같지만 그래도 1%대 초반에서 뭐 1%대 중반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럽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그 주식시장에서 주는 어떤 안전판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을 팔고 유럽이나 뭐 중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요즘은 좀 많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우리 시장도 좀 잘 버티고 있고 어떤 때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왜? 진짜? 뭐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좀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면 비미국 국가의 투자 매력도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어떤 순서로 좀 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지금 가장 싼 거, 좀 이제 가장 저렴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핵심이 뭐 침체나 이런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싸다, 싸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좀 더 쌉니다.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은 많이 싼 편이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속도에 비하면은 많이 싼 편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PER 뭐 100배, 90배 이런 거에 비해서 BYD는 많이 올랐지만 뭐 15배, 14배 뭐 이러니까 사실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 중국의 테크 기업들의 주식이 좀 많이 싸고 그 다음이 아마 유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도 싼 편이죠. 네. 저희가 이제 뭐 실적이나 수출, 뭐 경기 자체, 그다음에 저희 뭐 국내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좀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지만 저희도 싸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사실 역사적인 어떤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하단에 많이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악재들을 이미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점진적으로 주가의 하단은 조금 더 세질 가능성이 높다.
저점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주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좀 더 희박하고 좀 단단해지는, 하단이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는 이제 수출입 데이터에 굉장히 또 한 달 한 달 유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출 쪽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 자료에도 네. 썼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수출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수출이 1, 2월 달 합쳐서 전년 대비해서 4%, 5% 가까이 이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국 수출이 지금 감소 초기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은 대한민국 주식, 그다음에 한국의 수출주들 투자 못 하기는 아직은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과거의 한국 수출의 어떤 바닥을 보시면은 전년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주가가 떨어져야 바닥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수출과 지금 코스피는 거의 모양이 이제 같이 네. 가는 흐름을 네. 보인다는 전제하에.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아직은 이른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찾아봤더니 네. 그 다음 밑에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인데요. 네. 뭐냐면 저희 한국 수출이 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서고 난 다음에 바닥까지 그 걸리는 시간을 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한 반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 2월이 수출이 이제 마이너스가 처음 났다라고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수출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만드는 시점은 한 6, 7월 정도?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회복, 그러니까 수출이 정말 회복이 되는 것 때까지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생각을 하면은 내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수출이 이제 바닥만 찍어도 더 나빠지지만 않아도 약간 반등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한 2분기 정도, 저희 또는 좀 넓게 보면 상반기 정도에 수출이 좀 바닥을 찍을 수 있다. 그러면 주가도 그 시점에 좀 바닥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바닥이 멀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뭐 주가도 그렇고 저희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크게 안 나쁠 것 같다. 조금씩 바닥에 가까우면은 오히려 시장은 조금씩 악재에는 조금씩 둔감해지고 호재에는 좀 민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좀 2분기 정도, 지금이 이제 3월 달이니까 2분기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안하지만 생각보다 주가가 안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씩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조금 더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이 그런 선반영의 국면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의외로 있지 않나. 그래요. 그리고 2분기 때 보면은 많은 나쁜 것들이 좀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이 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그렇죠. 지금보다 조금 더 뚜렷해질 거고, 수출도 더 나빠지긴 할 텐데 사실은 수출의 바닥은 한 2분기 정도에 분명히 좀 생길 가능성이 높고, 또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뭐 어쨌든 3월 달 지나고 나면 뭐 찬반이든 어쨌든 결과가 좀 나올 거고, 네네. 이러면서 어쨌든 2분기가 많은 것들의 어떤 바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더 먼저 바닥을 찍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디에 이제 집중을 좀 해봐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는 모처럼 반도체주가 좀 시원하게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했는데, 사실 국내 증시가 최근에 나름 버티고 견조하다 해도 외국인 매도는 거의 7개월째 지금 순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 매수는 안 들어오고 사실은 개인 투자자와 뭐 기관의 지금 자금만으로 어떻게 보면 증시를 좀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려면 네. 달러가 조금 더 약해지고 원화의 어떤 그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사실 그래도 그래봐야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1,440원, 50원,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지난해 12월에 이제 1,480원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완전히 이제 고점을 찍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이 일단 지금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고, 요게 이제 좀 반전이 되는 시점부터 아마 외국인들은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마 2분기부터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수출과 관련되어서 가장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부터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좀 낮고 수출이 안 좋지만 그래도 사이클 상에 있어서 바닥에 가장 가까운 산업들에 있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가장 좀 부합하는 업종이 좀 반도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소재 산업들도 대상은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산업들은 사실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약간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 오히려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반도체는 사이클도 있고, 지금 같은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조만간 바닥을 찍을 수도 있어서 약간 좀 의외로 반도체 같은 산업은 2분기에 4월달, 5월달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어려울 때도 국내에서 버텨줬다. 조선, 방산, 뭐 대표적인 이 업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속성은요?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조선 방사는 한 2년 동안 그렇죠. 좋았고, 특히 올해 들어서도 연초 들어서 좀 많이 좀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3월 말에 공매도 해제가 또 해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공매도가 해제가 된다,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된다라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공매도 금지를 할 만큼 급격한 상황, 나쁜 상황이 해제가 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은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을 때 주가가 빠진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업종은 조금 쉬어가고, 그동안에 못 올랐던 업종이 조금 오르는, 그러니까 수급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변화가 큰 모습들이 과거에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조선이나 방산은 나쁘진 않지만, 사실 이제 공매도 금지 해제, 그리고 어떤 수출의 어떤 바닥으로 인해서 수출주들의 매력이 조금 높아진 거, 이런 걸 감안하면 약간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정도의 모습을 한 4월달, 3월달, 4월달에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을 비롯해서 현재 미국 주식의 어느 정도의 이 조정세,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왜 디커플링이 좀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상무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방향이 좀 잡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자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